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라스 러닝데이 2020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총 51개의 케라스 예제 코드 중에서 강화 학습에 관련된 Deep Q Running for Atari Breakout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는 저는 케라스 코리아의 전미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모델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벽돌 깨기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한 번쯤은 이 게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판을 좌우로 움직여 가면서 공으로 벽돌을 맞춰서 기존에 있던 벽돌을 모두 다 깨 부수는 게 이 게임의 목표였죠. 이때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하단에 있는 판을 제대로 위치시키지 못하면 공이 아래쪽으로 빠져버리면서 목숨이 하나씩 깎이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만일 벽돌을 다 깨게 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임이었죠. 이 게임을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사람이 잘 풀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 게임을 풀 수 있게 할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머신러닝을 우리는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아마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이 두 가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이 강화학습인데요.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인바이러먼트, 액션, 스테이트, 리워드 각각이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에이전트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들거나 게임을 구성하거나 할 때 누가 그 게임을 하느냐, 누가 움직이느냐, 그때 그 움직임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에이전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environment는 에이전트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게임에서는 전체적인 게임 세팅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액션은 에이전트가 환경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이냐, 그리고 에이전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액션의 종류가 바뀌게 됐죠. 우리가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 벽돌 깨기에서는 좌로 움직이기, 우로 움직이기, 또는 가만히 있기, 이런 등의 액션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테이트는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상태에 대한 거예요. 환경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에이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바로 스테이트예요. 그리고 마지막 리워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리워드는 에이전트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맞춰서 학습이 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리워드 값은 우리가 흔히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보상은 우리가 그냥 언어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에이전트는 이 리워드 값을 최대로 만드는 방식으로 액션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에이전트와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에이전트에게 초기 값으로 주어질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환경의 상태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리워드를 받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에이전트가 이렇게 액션을 하니까 리워드를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리워드를 많이 받지 못하네. 이런 걸 계속 터득하면서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강화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는 Q러닝이 있습니다. 이 Q러닝이라는 단어 중 Q는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에이전트가 받는 리워드,
보상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Q 값에 따라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Q러닝에서는 에이전트가 환경 안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 취함에 따라서 어떻게 상태가 변했고 리워드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Q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리워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나름의 정책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Q 테이블 값이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다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이 Q 테이블 안에 있는 값들이 채워지게 되겠죠. 이때 Q 값은 스테이트와 액션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데요.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에 따른 리워드 값, 거기에 다음에 미래에 다가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Q 값의 손실 계수를 곱해서 나온 값을 더한 값이 바로 Q 값이 됩니다. 이 Q 테이블을 활용한 강화학습은 간단한 게임 문제를 풀 때 성능이 좋았어요. 예를 들면 틱택토 게임 같이 동그라미 X를 3 곱하기 3으로 그리는 그런 게임은 잘 풀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오늘 우리가 풀려고 하는 벽돌 깨기 같은 문제에는 이 Q러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Q러닝의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딥 Q러닝이에요. 2013년 딥마인드에서 논문을 처음 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Q러닝은 상태와 액션에 따른 Q 테이블 만들어서 Q 밸류를 정했다면 딥 Q 러닝은 인공신경망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상태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어떤 Q 밸류가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테이블 방식에서는 어느 정도 매핑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 딥 Q 러닝에서는 딥러닝을 적용시키면서 여러 가지 한계의 점을 뛰어넘고 복잡한 문제도 잘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딥 Q 러닝이 기존의 Q 러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딥 Q 러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채택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experience replay라고 해서 기존의 경험들을 계속 저장을 해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겟 네트워크를 새롭게 생성, 분리해서 학습을 시켰다는 것인데요. 이 각각이 무엇인지 조금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벽돌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벽돌이 몇 개 있고 벽돌 중에서 깨진 부분은 어디고 공의 속도는 어느 정도고 얘의 위치는 얼마니까 가속도가 어느 정도 되겠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푸시나요? 아니죠. 게임할 때 그냥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해서 이 밑에 있는 판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이 강학습에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게 바로 컨볼루셔널 레이어예요. 에이전트가 비디오 게임을 배우게 될 텐데 비디오 게임은 이렇게 프레임이 존재하니까 각 픽셀을 독립적으로 고려한 대신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전반적인 형태를 학습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 화면 안에 있는 객체 간의 공간 관계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과 유사하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딥 Q 러닝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xperience replay라고 해서 이것 역시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에서 좀 비슷하게 본따온 건데요. 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에이전트가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저렇게도 움직여보고 했을 때 그 각각의 결과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버퍼에다가 계속 담아놓게 됩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전 기억을 떠올려서 위험한 행동을 안 하게 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 보관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딥큐 러닝에서도 기존에 취했던 행동과 결과를 버퍼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몇 개의 상황을 꺼내내서 기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도 과거에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을 때 그때의 상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그 다음에 다음 상태까지를 튜플로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유니폼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다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랜덤하게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포를 잘 반영시켜서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Separate Target Network라고 해서요. 하나의 딥큐 네트워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구조의 네트워크를 별도로 다시 생성해서 타겟 네트워크로 활용을 한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좋은 Q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스테이트와 액션, 리워드 값이 바뀌어가면서 Q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렇게 계속 모든 값들이 변화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네트워크를 생성해 뒀다가 이 메인 네트워크는 계속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데 반해서 타겟 네트워크는 일정한 간격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현할 코드에서는 메인 네트워크가 10,000번 업데이트 되는 주기마다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학습 진행에 따른 목표 값이 계속 들쭉날쭉하게 바뀌는 걸 막아주고요. 고정된 Q 밸류를 타겟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학습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딥큐 러닝의 간단한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이걸 아타리 브레이크에 적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아타리 브레이크에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상태를 생각해보면 벽돌의 위치, 그 다음에 공의 위치와 속도, 판의 위치, 그리고 현재 점수, 남은 생명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를 하나하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두고 그 값을 계산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 벽돌의 위치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손도 많이 가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스크린샷 찍듯이 이 프레임 하나하나를 그대로 상태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일단 그냥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런 단일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공의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이 공이 지금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두 개의 프레임을 활용하면 얘가 지금 벽돌에 딱 붙었다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의 속도도 이 찍은 프레임 간격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는 없어요. 이 공이 똑같은 속도로만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벽에 부딪혔냐, 어떻게 벽돌과 맞았냐에 따라서 가속도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연속된 3개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렌더링 되는 속도가 항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속된 4개의 프레임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큐 러닝에서 이런 비디오 게임을 학습시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속된 4개의 프레임을 활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전처리를 해볼게요.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세로, 가로가 210 곱하기 160 그리고 RGB3 채널이에요. 근데 요거 픽셀 수 너무 많죠. 이걸 그대로 학습시켰다가는 메모리에 한계가 오겠죠. 그래서 요걸 좀 이렇게 크롭하면서 리사이징해서 38 by 38 그리고 3 채널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이미지가 컬러일 필요가 있을까요? 컬러면 이쁘긴 하겠지만 학습을 시킬 때 있어서 이걸 데이터로 보여준다면 굳이 컬러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레이 스케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의 싱글 프레임을 쓰는 게 아니라 4장의 연속된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하나의 인풋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풋 쉐이프는 높이, 가로, 그리고 number of frame 그래서 84 곱하기 84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처음부터 이미지를 준비한다, 데이터를 준비한다 그러면 정말 이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겠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가 전처리 되어 있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준비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딥큐러닝 실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케라스고 보기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코드가 수행될지 수도 코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코드를 보면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죠. 여러 개의 while문을 돌면서 전체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전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일단 액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액션은 만들어진 모델에서 액션을 구하는 함수를 불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그리고 이시블론 값을 넣어서 어떤 액션을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액션이 정해졌으면 환경에 액션을 넣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다음 프레임 그리고 그때의 리워드 그리고 끝났는지 아닌지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음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make state라는 함수가 있으면 거기에 지금의 상태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이 무엇인지 넣어서 다음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액션과 결과 그다음에 다음 상태까지 만들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experience replay 버퍼에 지금의 상태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의 리워드 그 다음에 다음 상태 그리고 이게 끝났는지 아닌지 여부까지를 담아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Q러닝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로스 값을 업데이트 시켜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될 거예요. 지금 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함수 이름, 똑같은 인자 이름을 쓰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수도 코드로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콜앱으로 넘어가서 케라스 코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콜앱으로 넘어와서 케라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케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해주는 예제 중에 하나인 Deep Q-Learning for Atari Breakout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제가 번역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를 이제 살펴볼게요. 이 스크립트는 Breakout New Frame Skip 버전 4라는 환경에서 구현된 Deep Q-Learning 모델에 관한 것입니다. Deep Q-Learning은 아까 제가 장표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에이전트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움직이며 액션에 따른 환경의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며 거기에 따른 결과를 매핑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현재 당장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미래에 예상되는 가장 높은 장기 보상을 추측하면서 Q 밸류를 기반으로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당장 그 이후에 따라올 결과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엇이 더 나은 결과가 될지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타리 브레이크아웃은 아타리라고 하는 미국의 게임 회사에서 만든 벽돌 깨기 게임이죠. 화면 하단에 있는 작은 판을 좌우로 움직이며 벽돌을 깨는 공을 받아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공이 판을 통과해서 빈 곳으로 빠지지 않고 모든 블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원래 딥큐 러닝이 처음 나왔던 딥마인드 논문에서는 총 5천만 개의 프레임으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죠, 이 개수는. 이 스크립트에서는 약 1000만 개의 프레임으로 24시간 이내에 학습되는 좋은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지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콜앱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여기 런타임 메뉴 클릭해서 Change Runtime Type 해서 반드시 GPU를 선택한 이후에 아래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큐러닝이나 딥큐러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참고 자료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부터 설치를 해야 돼요. 이 베이스라인은 콜앱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PIP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전반적인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호출해 주고요. 케라스도 가져와 주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을 세팅합니다. 그래서 시드 값, 그 다음에 감마, 진한 보상에 대한 감소 정도를 0.99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큐러닝에서 입실론은 정해져 있는 액션이 아니라 무작위 행동, 랜덤 액션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최소값, 최대값까지도 다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이 배치 사이즈는 아까 설명드렸던 익스페리먼트 리플레이 버퍼를 활용할 때 얼마만큼 데이터를 불러올 거냐 하는 그 배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맥스 스텝 per 에피소드, 각 에피소드마다 최대 몇 번의 스텝을 쓸 거냐를 만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을 세팅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구축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다행히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베이스라인 환경이 있어서 이 이름만 적어주고 make atari 하면은 environment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환경을 초기화하고 값을 세팅해 준 다음에 시드 값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반적인 설정이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딥큐 네트워크를 구현해야겠죠. 딥큐 네트워크 모델은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과 그 다음에 상태를 매핑한 큐 테이블의 근사값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각각에 대한 Q 밸류를 계산하고 그 중에서 높은 Q 밸류에 해당하는 액션을 선택해서 수행을 하게 되죠. 매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4개예요. 저는 사실 처음엔 3개라고 생각했거든요. 판을 안 움직이는 것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3개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니 게임에서 죽는 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네트워크, 기본 네트워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딥마인드 논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앞서 데이터 전처리에서 말씀드렸듯이 input shape는 84 곱하기 84 곱하기 4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아줬는데요. 첫 번째 인풋을 받아들이는 레이어,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쌓아준 다음에 플래튼 시키고 다시 댄스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넘버, 각각의 액션에 따른 Q 밸류를 구할 수 있는
아웃풋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구성하고 나서 이 모델을 한 번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듀얼 모델, 두 개의 모델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모델은 메인 모델이고요. 실제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했을 때 변화하는 Q 밸류를 예측하고요. 두 번째, 타겟 모델이 필요합니다. 세퍼레이트 타겟 모델, 앞서 설명드렸죠. 이 세퍼레이트 모델은 목표 Q 밸류를 위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변하는 Q 밸류를 가지고는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똑같은 네트워크를 가지는 타겟 모델을 만들어서 매 10,000번 단계마다 가중치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단계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깁니다. 자, 딥마인드 원래 논문에서는 RMS 프롬을 옵티마이저로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코드들도 옵티마이저를 RMS 프롬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담을 사용해서 학습 속도를 좀 향상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버퍼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버퍼가 바로 Experience Replay.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그 경험 값들을 저장할 버퍼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랜덤 액션, 무작위 행동에 따른 결과를 관찰할 프레임의 개수, 그 다음에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의 개수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메모리의 길이, 최대 메모리 길이도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논문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값을 사용했지만 이 값을 사용하면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좀 줄였어요. 그리고 4번 액션을 한 다음에 모델을 업데이트 하겠다 라는 값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타겟 모델을 언제 업데이트 할 거냐, 10,000번 후에 업데이트 한다고 했죠. 그 값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로스 펑션을 휴버를 사용하는데요. 통계학에서 이 휴버 로스를 사용하면은 일반적으로 아웃라이어 데이터들 중에서 좀 값이 튀는 값들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로스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코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true인 while문으로 값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일단 환경을 리셋해서 초기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그때 리워드는 0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 에피소드를 돌면서 계속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매번마다 에이전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실제로 시각화해서 보고 싶다. 여기 있는 이 줄 있죠. 렌더링하는 이 코드 주석을 해제하시면 폼은 돌 때마다 계속 렌더리 된 형태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카운트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할 때 이실론 그리드와 비교를 해줍니다.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놨던 그 이실론 그리드와 비교를 해서 액션을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 범위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는 Q 값을 기준으로 최상의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매번 최상의 선택을 우리는 이걸 최상의 액션이다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탐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정했던 그 이실론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최대값부터 최소값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점점 랜덤으로 액션할 가능성을 줄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주어진 환경에 위에서 만들었던 액션을 넣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 스테이트, 그때의 리워드, 그리고 끝났는지 아닌지 여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기존 리워드에 새로운 리워드 값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와 동시에 리플레이,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 버퍼에 우리가 방금 구한 값들을 이렇게 톡톡톡 넣어주게 됩니다.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계속 프레임 카운트를 1씩 올려주고 있었는데 이 프레임 카운트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4의 배수인지,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보다 이 히스토리가 개수가 더 많은지, 그러니까 31을 더 넘었는지 그걸 확인해서
그거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퍼 안에 있는 샘플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샘플에 대한 예측 값을 future reward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으로 Q 값을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겠죠. 이때 Q value를 구하는 수식은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던 Q running 부분에 나왔었는데요. 현재 리워드와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의 리워드에 디스카운트 팩터, 즉 감마 값을 곱한 걸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Q 값을 업데이트 하고요. 그런 다음에 특정한 조건일 때 어떻게 Q 값을 업데이트 할 것인지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텐서플로우의 그레디언트 테이프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모델에 스테이트 샘플을 넣어서 Q 값을 얻고 로스 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레임의 카운트가 업데이트 타겟 네트워크 이게 몇이죠? 그렇죠? 만이죠. 10,000번째다. 그러면 지금의 가중치를 타겟 모델에 업데이트 시켜주게 됩니다. set weight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로그 값을 프린트 해줄 거예요. 이만큼 타겟 모델이 학습이 되었다 라는 걸 말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히스토리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맥스 메모리 랭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메모리 길이보다는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 제한하는 코드 넣어주고 만약에 done 완료가 되었으면 그만 멈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이 게임이 끝났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상을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났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피소드의 수를 높여준 거죠.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코드가 정말 깁니다. 그죠? 그래서 학습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해보면 학습을 하기 전에는 얘가 진짜 이상하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죠. 그러다가 학습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 얘가 갈팡질팡 하면서 그래도 공을 잘 겨우겨우 받아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학습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얘는 어떻게 움직여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돼요. 굉장히 얍삭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 공이 위로 가서 안에 있는 판을 움직이지 않아도 계속 점수를 깨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모델이 게임을 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케라스 코드로 구현되어 있는 Deep Q Running for Atari Breakout을 한번 쫙 같이 살펴봤습니다. 코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eep Q Running for Atari Breakout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Deep Q Running을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비디오 게임들 풀 수 있는 강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코드 한번 실행해 보시고 또 평소에 좋아하는 게임이 있었다면 그 게임을 잘 풀어내는 모델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강학습은 일반적인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에 비해서 알아야 하는 개념들도 많을 뿐더러 코드도 굉장히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큼지막한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케라스 러닝데이에는 이 발표 말고도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발표가 많으니까 다른 발표들도 꼭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